2010년 미국의 더블딥을 예언했던 비관론자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닥터둠으로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그치고 더블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세웠으나 경제 성장률은 예상치보다 높은 3%대에 달했다. 이렇게 경제 전망이 틀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경제 지식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 해석되는지를 조목조목 짚어주며 우리가 그동안 상식적으로 받아들였던 경제 지식에 대한 기존 통념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10년간 재무부에서 경제정책을 다루고 투자신탁증권사에서 오랜 기간 실무를 경험한 윤채헌 씨와 경제전문가 정용구 씨의 공저. 당신이 몰랐던 경제 지식의 오해와 진실이다. 안녕하세요. 10분 만에 보는 책입니다. 서브프라임 대출 부실 문제로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시장에 대한 불신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나 주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예측 밖의 영역이기 때문에 투자의 대가들도 경제 전망을 보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서슴없이 할 정도인데요. 세계 경제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시대. 이럴 때일수록 미래에 다가올 기회를 준비해야겠죠. 경제신문에 등장하는 경제 용어 중 GDP만큼 빈번하게 사용되면서 또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도 없다. 우리나라는 2008년 초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이 그해 예상 경제 성장률을 4에서 5%대 수준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 성장률은 2.3%에 그쳤다. 경제 전문가들은 환율이라는 변수가 세계 각 나라의 경제 상황이나 각종 돌발 사건, 투자 자금의 움직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힘들다고 말한다. 2008년 당시 환율이 상승하자 일부 전문가들은 수출 증가로 인한 높은 경제 성장률을 예상했다. 하지만 오히려 환율 상승으로 인해 환율 파생 상품인 키코 거래업체가 부도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게다가 주가지수 하락과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을 처분하면서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 자금 시장이 경색됐다. 환율이 상승하는 것 자체로는 아주 단기적인 얘기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환율이 상승할 것 같으면 사람들은 그 외화에 투자를 하죠. 외화예금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돈이 외환시장으로 가죠. 또 일시적으로 교과서 이론대로 환율이 상승하면 그 주가도 상승하고 또 수출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선물을 매도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대규모 환차손이 생기죠.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는 국면이라는 표현을 저는 쓰는데 환율이 상승하는 이유가 기업이 어렵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고 상장기업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니까 환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되죠. 실업률은 경제가 호황인지 불황인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다. 저자는 이와 같은 실업률 통계에도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통계청 통계에 반영되는 실업자 기준은 매월 15일이 포함된 일주일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지만 일주일간 1시간도 일하지 못한 사람이다. 때문에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하더라도 취업자로 분류된다. 또한 구직 활동을 계속해야만 실업자로 분류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노동시장에 아예 나서지 않아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어있는 실업자는 실업률 지표에서 간과되기 때문에 고용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경기 변동이란 경제 상황이 호전되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50년에서 60년을 주기로 나타나는 큰 폭의 경기 변동,
그리고 10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중폭의 경기 변동, 2년에서 5년을 주기로 나타나는 단기 경기 변동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경기의 움직임은 파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경제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돼야 합니다. (1990년) 일본의 부동산 경기 화랑은 정점에 달했다. 연 8.25%의 우대 대출 금리에도 부동산 투자 수요가 넘쳐났다. 그러나 1991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냉각되자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는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는 오히려 하락 추세를 이어갔다. 심지어 1998년 이후 10년 이상 1.5% 안팎 수준의 대출 금리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는 회복되지 않았다. 저자는 일본 정부의 부동산 대응 정책이 금리 인하가 아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이동 및 인구 감소 또는 인구의 고령화와 같은 근본적인 요소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조건들이 충족됐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 우대 금리가 8.25%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 0% 되잖아요. 그 과정에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에서 그 맴돌던 돈들이 국채 시장을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일본은 경제 규모가 크니 국채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금리를 계속해서 내려주니까 국채 가격이 계속 오르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은 가만히 보면 계속 내릴 것 같고 주식도 기업이 안 되니까 부동산 기업 건설해서 부도나고 금융에서 부실 채권 생기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 같으니까 주식 투자도 안 하고. 그런데 국채 시장에서 확실한 그 수익이 나는 그걸 하나 안내를 해준 거죠.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 역시 마찬가지.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하자 미국 금융정책당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 정책을 선택했다. 그러나 돈의 흐름은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이 아닌 상대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높은 채권 시장, 국제 원자재 시장으로 이동했고 부동산 가격과 주가 지수가 오히려 빠른 속도로 하락하게 됐다. 또한 소득 대비 부채가 많은 가게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대출금 상환 능력이 약화된 결과 추가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말았다. 미국 금융위기 이후 수많은 전문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의 근간으로 작동해온 달러화 기축통화 체제가 사실상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으로 인식했습니다. 때문에 위안화, 유로 등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통화에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하지만 2012년 현재 달러는 여전히 기축통화로서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러화의 붕괴를 전망했던 전문가들은 무엇을 간과했던 것일까요? (2009년) 초 다수의 경제학자는 유로화가 미국 달러를 대신할 수 있다고 믿었다. 2009년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진원지가 미국이고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미국이 달러를 지나치게 공급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일부 경제학자들과 외환 전문가들은 유로화가 달러를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달러 위상은 강화되고 유로화 가치는 폭락하면서 적지 않은 외환 시장 참여자들이 피해를 봤다. 삼성전자의 경우 달러 표시 자산 비중을 줄이고 유로 표시 자산 비중을 늘린 결과 유로 가치가 오히려 급락하면서 2010년 2분기 환율 변동으로 손실을 입는 환차손이 발생했다. 기축통화의 가치는 국방, 경제, 물가, 재정 상태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안정성이 보장되는데 유로화는 거의 여러 분야에서 미국 달러보다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간과됐다.
유로존은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동맹하고 있고 유로 사용 국가의 경제력 차이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도 미국보다 불안하다. 즉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 중 어느 한 국가에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유로화 가치가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투자의 적기다. 항상 주식 전문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2008년 초 주가지수가 1800선까지 하락하면서 대부분 투자의 적기라고 홍보했지만 2008년 말 주가지수는 1100선까지 급락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세계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이런 상황에서 주가와 경제를 예측한다는 건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경제 지식을 분명히 알고 잘못된 정보를 솎아내는 그 판단력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경제적인 변수들이 늘 잠재돼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